전에 소개받았던 서울 세솔초등학교 양미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서울 세솔초등학교 교사로서 온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마을과 아이들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의 회원으로서 그걸 이끌어가고 있는 최성호 대표님과 박민숙 사무국장님 그리고 여러 운영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저희 그 마을과 아이들이라는 공동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 마을과 아이들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마을테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한 꼭지로서 제가 좀 참여를 했고 거기에 좀 오늘 와서 좀 선생님들과 여기 오신 분들께 들려드리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이제 3회, 제3회 중랑혁신교육이라는 이런 커다란 사업에 초대된 게 너무 영광스럽고 또 아이들의 그 잔치도 보고 또 좀 이따 가수님의 공연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 꼭지에서 제가 참여했다는 게 너무 기쁘네요.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이나마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긴 하지만 마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또는 옆에 이웃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을까 하는 그런 고민의 지점을 좀 던져주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저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를 좀 한 편 준비해왔어요. 도종환님의 어떤 마을과 공동체, 중남혁신교육 이런 거라는 것은 사실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느냐, 중남부라는 곳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일 텐데 거기에 도종환님의 어떤 마을이라는 시를 보면은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개울물 맑게 흐르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물바가지에 떠담던 적동새 소리 별 그림자 그물로 쌀을 씻어 밥 짓던 냄새나면 굴뚝 가까이에 내려오던 밥뒤처럼 따스한 별들이 뜬 마을을 짓는다. 사람들이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 제가 자랐던 그 저의 고향은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별을 너무나 흔하게 보고 살았던 그런 곳이었는데 도시 생활을 하면서 사실 별 구경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저희 인생의 절반 이상은 중랑구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중랑구라는 곳이 여기에 도종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울물이 맑게 흐르지는 않지만 물바가지 소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별들이 늘 떠있는 마음속의 별이라도 그렇게 떠있는 그런 아름다운 중랑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마을 테드를 소개하기 전에 이 마을 테드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마을과 아이들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마을과 아이들이라는 곳은 저 양원역 근처에 있어요. 양원역 근처 거기 북부병원 그 옆에 있는데 3층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인연을 맺게 된 거는 최성호 대표님과 알게 되면서 작년부터 이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여기 사업들을 잘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세대가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 돌봄과 성장을 위한 교육 공간도 제공하고 독서와 놀이를 위한 공유 공간이라든가 생활문화 예술 기반으로 하는 그런 공간들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최대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큰 사업들이 사실은 매월 수도 없이 주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해온 커다란 꼭지들을 살펴보면 저렇게 마을 축제를 한다든가 마을 장터를 연다든가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또는 저렇게 열린 마을 광장 그래서 제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열린 마을 광장에 참여했다가 후원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도 있고 좀 유익한 영화가 있으면 공동체도 같이 영화 상영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 마을 테드 요것도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화기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 영상을 찍는 마을 다큐 이런 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열대 활동 그 밖에도 사실은 청소년 단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진 타짜 그리고 이웃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음식 나누기 떡 돌리기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선물 제공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어떤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그 조그마하고 아담한 공간이지만 되게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활동 가운데에서 한 꼭지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마을 테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을 테드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관화 거버넌스 사업 중에 하나이고 혁신교육 사업 중에 하나이면서 마을에서 연구는 우리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취지를 보면 저희 같은 경우 마을에서 연구는 우리들 하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을 때 이게 좀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마을이라는 건 만남이라는 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만남 속에서 서로의 삶의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졌을 때 소통도 되고 연대도 되고 그러면서 같이 커가는 그런 것들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문제의식에서 함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모실까 거기에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옆집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 또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아이들의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평범하면서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들을 공간에 초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을에서 터를 닫고 살아가는 다양한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진솔한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소통 공동체를 좀 만들어가고 싶어서 시작되었다라는 그 사무장님의 이 마을 패드의 취지를 좀 보여드리고요. 소통이 상당히 없어졌어요. 이제 여러 가지 화상 대면이라든가 이제 연결은 되고 있고 만남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이버상인 거고 실질적인 어떤 아날로그적인 소통이 사라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헛헛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마을 테드는 마을과 아이들이라는 작은 공간 속에 이웃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아주 편안하게 서로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편안하고 내가 뭔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라고 다들 이제 쭈뼛쭈뼛 강사님들은 오시는데 그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삶의 문이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나와는 정말 달랐던 내가 꿈꾸었던 너는 아직 전혀 몰랐던 그런 삶의 무늬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마을 테드가 너무나 따뜻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고요. 실제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올해 4월 15일부터 엊그저께 목요일까지 14회에 걸쳐 진행이 됐어요. 근데 강사들을 이렇게 잘 보시면 첫 번째는 여기 중랑구에서도 일을 하시면서 마을운동가를 실천하신 분이 시작이 돼서 두 번째는 제1동포로 해서 1952년에 일본에서 태어나셨다가 우리나라로 외대에 유학을 오셨는데 각종 그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결국 대학도 졸업 못하다가 최근에 대학을 졸업하셨던 제일동포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교사들의 이야기 더불어서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사분 이야기라든가 마을 영화평론가도 계시면 또 영화평론가 그 밖에도 캘리그라피로 활동하시는 분 인디 음악가 저도 이제 참여를 했으면서 매번 이 마을 테드에 직접까지는 못했지만 요거를 다행스럽게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계세요. 마을 아이들의.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로 좀 많이 만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제일동포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으며 제가 언제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옆집의 아이의 대학생의 이야기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고민 중고등학교의 남자아이들 특히 여기 이제 참여했던 남학생은 봉화중학교 남학생은 1학년생인데 다문화 가정 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기의 이야기, 자기 엄마 이야기, 자기 아빠의 이야기를 아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근데 제가 언제 그런 아이들을 만나보겠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웃을 좀 더 알아가고 이 마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홍보하고 알렸는지 포스터를 좀 살짝 살펴볼게요. 아이고, 제가 너무 빨리 돌렸네요. 다시.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1회에 참여하셨던 분 이현숙님이고요. 이분이 이제 제일동포로 올해 외대를 졸업하신 분 사서교사님 이거는 저였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고등학생 이야기였고요. 이거는 이제 음악가 인디 음악가이셨던 분 20대 대학생 여기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아까 그 농업을 하신다는 분
그 다음에 중학생 여자 여학생. 이분은 마을 미디어 사업을 하면서 영화 평론가 하시는 분. 이분은 이제 캘리그라피 강사님이시고요. 요게 이제 부부의 이야기였고 마지막에 마을 테드를 운영하셨던 요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요거를 그러면 나도 듣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제가 요 공간을 모아놓은 유튜브 마을과 아이들이라는 영상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제가 좀 재밌게 들은 분이에요. 요 각종 사업을 하셨던 분 중에 한인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많은 걸 이제 생각한 거예요. 외로움도 느끼고, 그럼 내가 버려야 될 걸 뭔가. 그래 구체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생각해갖고 나왔어요. 오늘은 좀 선선하네요. 오전까지 제가 풀을 뽑다가 점심밥을 먹고 그리고 2시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되게 구수한 정당 어린 이야기. 요즘 이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을 테드는 그런 것들을 좀 대행해주지 않을까, 대리만족해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마을과 아이들 유튜브를 좀 참고하시면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제가 4회째 이런 제목으로 참여를 했어요.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뭘로 어떻게 풀어드려야 될까. 근데 이 대화 시간이 사실 길진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 주어져요. 30분 정도 저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질의응답을 하면서 약 1시간이면 이제 내용이 끝나는 얘기인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결국 할 수 있는 얘기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마을테드에서 그럼 니네 무슨 얘기했는데? 라고 궁금하실까봐 제가 그날 했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남은 한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저는 세술조 수석 교사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이잖아요. 괜찮아 보이고 말도 좀 제대로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 어린 시절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의 가족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보시면 저런 거 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 여기 꼬맹이들 같은 경우는 저거 유물인데 이걸 제가 그때 마을테드 하면서 저희 학교 아이들도 부모님이 데려오셔서 같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걸 보더니 저 유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한테 상당히 소중한 유물이고 저희 가족이 최초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다행히 흑백이 아니라 컬러였더라고요. 컬러 사진. 근데 저 여기서 제 모습이 혹시 어딘지 좀 닮은 모습을 찾아봐 주시겠어요? 어디 있을까요? 맨 끝에 어느 쪽에? 빨간 조끼, 주황색 조끼. 너무 닮았나요, 제가? 좀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과 똑같나 보죠? 네, 맞습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사진을 찍어주실 때 제가 너무 긴장을 처음으로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웃음을 꾹 참으면서 어깨에 힘들어간 거 보이세요? 머리는 엄마가 미용실이 머니까 산골에 살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마을 읍내를 저는 읍내라는 곳에 어릴 때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엄마가 맨날 툭 하면 그냥 앞머리를 바가지 머리라고 뚝 잘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세요. 가족이 몇 명인지 상당히 많죠. 3남 4녀의 6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딱 보면은 집이 보니까 그렇게 부유해 보이진 않죠. 흙으로 지었고 한지에다가 거기에 저 벽에다가 그냥 석쇠 하나 떡 걸려 있는 거 보니까 가난에 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세솔초의 수석교사로서 나름 이제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저의 어린 시절을 상징하는 단어를 딱 표시해라. 그러면 저는 사실 그냥 상징적으로 고슴도치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저희 어린 시절을. 그리고 그 고슴도치를 조금 풀어서 단어로 한번 말해봐라. 그런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6개의 상당히 어찌 보면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시골에서 5일장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5일만 되면 이제 장을 가서 읍내에 가서 여러 가지 물품을 사가지고 오는데 이 5일장만 갔다 오면 부부싸움을 하시는 거야. 그 돈이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나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줬다고 그걸 다 썼다고 나한테 구박을 하냐, 이러면서 매일 이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저희 할머니 아까 가운데 떡하니 손주를 끌어안고 있었던 할머니
남존 여비가 너무 강하셔가지고 아들에겐 달걀 프라이를 해주지만 딸한테는 손녀딸에게는 김치 그냥 하나 김치 뚝배기면 되겠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차별을 너무너무 심하게 하셨고 아버지의 독재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우셨죠. 아버지 한마디면은 뭐 저희는 꼼짝도 못할 정도의 독재. 근데 이렇게 가난과 차별과 독재 속에 자라온 저는 비록 공부를 조금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나 분노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분노. 그런데 이 분노가 왠지 저보다 편안하고 잘 살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애들한테 보면 막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폭력을 좀 행사하고 살았어요. 지금 교사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지금 세상에 제가 이렇게 살았다면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아마 12번도 더 불려 다녔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애들을 막 두들겨 패고 다니고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앞집에는 맨날 동원을 용돈을 100원, 200원 받아가면서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그 젤이라는 걸 사먹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야 나 돈 좀 줘 하면서 그때부터 삥 뜯는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다행스러운 건 이때 학교와 집이 4km 이상 십리길이라고 해서 산꼭에 2개를 넘어야 갈 수 있었고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바로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미정이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나의 그 지금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아날로그적인 삶이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바로바로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하죠. 문자로 어머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가 교사가 됐을 때는 때때로 너무 많은 걸 알고 지내는 것도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겠다. 저는 이제 담임을 지내면서 웬만하면 부모님하고는 부정적인 것들을 소통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폭력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 친구가 없었겠죠. 지금 이제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저의 모습은 외톨이였어요. 사춘기 때 친구 하나 없었고 친구가 없으니까 더 친구들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힘들게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은 상당히 모범적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최근에 교대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교대 커트라인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 아시잖아요. 다들 우수한 모범생들만 오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 때 교사들한테 대들었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이렇게 아마 여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들다가 두들겨 맞은 경험이 그닥 많지는 않았는데 아마 세상에 대한 분노를 어른이라는 그냥 교사지만 그 어른에게 저한테는 화풀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가시돋친 고슴도치였고 근데 고슴도치가 저 가시를 세우기 위해서는 온몸에 엄청난 힘을 들여야 되겠죠. 늘 힘을 주며 세상을 찔러대며 그러고 살았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살았을까? 교사가 돼서 교대에 와서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씩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저에게 다가왔던 거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였어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를 보면 가장 밑바닥에 생리적 욕구와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성취가 돼야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와 존경의 욕구, 자신의 욕구까지 갈 수 있었는데 저의 아까 가난과 차별과 독재와 폭력 속에서 저는 안전과 생존 이것조차도 사실은 담보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늘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늘 부부싸움이 이루어지고 돈도 없고 절대적 빈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존의 욕구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늘 힘이 들어가 있고 내 등에는 언제나 가시 고슴도치 같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그냥 마구마구 그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찔러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렇게 잘못되지 않고 그나마 지금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오더라고요. 이 카와이 섬의 연구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던 연구자들의 가장 기본이 되었던 연구 과제였어요.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한 섬이에요. 하와이를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섬을 보니까 저렇게 커다란 섬들이 몇 개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섬이 카와이 섬이에요. 근데 그 당시 1950, 60년대는 지금은 주라기 공원의 배경이 될 정도로 상당히 관광객들이 들끓는 아름다운 섬이라고는 하는데 1950, 60년대 당시에는 가장 빈곤층,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이주민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 중독인 부모들, 알코올 중독, 폭력적인 부모들 밑에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이 각 학자들이 저 섬에 있는
아이들은 도대체 저런 환경 속에 어떻게 자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종단 연구로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일정 시기에 태어나는 그 갓난아기들을 되게 대상으로 매년마다 관찰 연구를 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랬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너무 뻔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런 환경에서 당연히 애들이 잘 못 살겠지, 잘 못 크겠지. 부모가 마약 중독에 알코올에다 폭력이면 당연히 애들도 그렇게 자라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런 거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연구는 그렇게 오랫동안 돈과 시간을 들였는데 실패작이구나라고 하다가 이렇게 끝나기 너무 아까운데 그렇다면 각각의 가정의 유형에 따라 어떤 특징이 드러날까? 그걸 좀 파고들자 해서 이 하와이 섬에서 가장 극단으로 힘든 200 정도, 200가족의 200의 아이들을 태어난 아이들을 골라가지고 선별해서 연구를 더 했대요. 부모가 마약 중독이면 얘는 어떤 유형의 문제 행동을 보일까? 얘가 부모가 폭력적이면 얘는 어떤 얘는 이제 부부가 이별해가지고 엄마 혼자서 이렇게 키웠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를 좀 심층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연구를 하던 중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특별한 어떤 연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약 200여 명의 학생 중에서 30%에 해당되는 70명의 아이가 이런 엄청난 악조건 속에 너무나 잘 자랐다는 거죠. 어떤 아이는 정교 회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수재로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도 하고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연구 결과네? 하면서 다시 또 파고 들어간 거야. 파고 들어갔더니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비록 환경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었던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의 공통점에는 유일한 한 명의 어른, 최소 한 명 이상의 어른이 있는데 어떤 어른이냐? 그 아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주었던 너는 훌륭한 아이야. 나는 너를 언제든지 믿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면서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와 믿음을 보여준 한 명의 어른이 누군가 있더라는 거야. 그게 이모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보면서 내가 그나마 어렵게 아이들하고 외톨이면서 서로 싸워가면서 이러고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 이렇게 성장하는 데에는 맞다 그런 어른들이 있었지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떤 어른들이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지 꽤나 됐을 거 아니에요. 한참 됐는데 몇십 년이 흘렀고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순간 그 온기가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10가구도 되지 않는 아주 산골 마을에 살고 있고 학교는 산고개를 2개 걸어서 넘어가야 있는 그런 이제 십리길이 넘는 학교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겨울에도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겨울에도 학교를 산 넘어 가는데 때때로는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막 빙판길이니까 막 팔도 다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추위에 이 꼬맹이 1학년짜리가 학교를 갔는데 그때 담임선생님이 남자 50대 중반의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아유 미정이 왔니? 그러더니 그 교실 문 앞에서 손을 잡아주셨는데 그 온기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의 따뜻함.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저한테 이제 반항이라는 단어가 있었듯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맨날 저 혼자 공부를 했는데 1년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영어 선생님이 그날은 이제 보충 수업이라고 영교실 수업에 저는 이제 자취를 부모님 떠나서 혼자서 청주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가 아침에 밥도 못 먹고 이제 그러고 가서 배고파서 엎드려 퍼질러 오고 있었어요. 영어 선생님도 싫겠다 공부도 하기 싫다 했더니 선생님께서 너 이리 교실로 따라와. 너 왜 아침부터 이렇게 엎드려 있니? 공부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수업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선생님들이 특히 하시던 모습이 자 1번 일어나봐. 너 일어나서 요거 해석해봐. 못해? 그 뒤에 일어나. 뒤에 일어나. 그래서 맨 뒤에 해석할 때까지 다 듣고 있다가 해석 못하는 아이들은 앞으로 쭈르 다 나와. 해놓고 엉덩이를 막 때리시는 거야. 근데 저는 반항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너 이리 와. 너 오늘 아침에 왜 엎드려 있어? 그랬을 때 대답을 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근데 저희 왜 때리세요? 저희는 학생이잖아요. 모르니까 학교 왔잖아요. 배우러 왔는데 왜 모른다고 저 때리세요? 저희 때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게
어디서 그러면서 안경 벗어 그러더니 거기서 그냥 막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교무실에서.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야 교무실에 어떻게 했더니 보건실을 끌고 와서 두들겨 패시더라고요. 그때 옆에 선생님이 이제 쫓아와서 막아서 그나마 살았는데, 그때 이제 이 선생님께서 너 공부할 필요 없어, 너 같은 놈은 넌 여기서 교무실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 그래서 얼마나 여고생 때 창피하겠어요. 근데 그 눈물 뚝뚝 흘리면서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다들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아유 저것도 왜 저래 아침부터 이런 손가락질 하실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어요. 근데 옆반의 40대 선생님, 저랑 아무 상관없고 말 한마디 섞지 않았던 그 선생님께서 어머 너 왜 그러니? 뭐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가슴 아프게 여기 이러고 있어 하면서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그 따뜻한 목소리 말씀을 건네주시는 거야. 그때 사실은 그 전에 그 선생님이 절 때렸을 때 오기로 눈물이 안 났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도 지금도 올라오는데 토닥토닥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펑펑 울게 되더라고요. 그때 알지도 못했고 평소엔 관심도 없던 이분의 말 한마디가 너무 인생에서 아직까지도 따뜻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가 되었을 때 사실 고슴도치가 일순간에 뭐가 순한 양이 되진 않겠죠.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자충우돌 하겠어요. 그런데 저게 보이는 것처럼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한쪽 면에서 비추면 원으로 보이겠지만 한쪽 면으로 비추면 이게 사각형으로 보일 거예요. 저를 사각형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뾰족뾰족 아주 뭐라고 그럴까 가시가 많이 돋친 인간으로 보이겠지만 저를 원으로 보는 분 입장에서는 저는 나름대로 어떤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겠죠. 한 선배님은 저를 항상 보면서 너는 참 이런 보면서 좋아. 난 너를 만나면 이런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속에서 제가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되니까 저는 이제 저의 절대적 빈곤이 사라진 요즘에 있어서 아이들은 좀 달라지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졌는데 교실에서 보여지는 아픈 아이들은 저보다 더 많이 있더라고요. 교실에서 너무나 많이 마음이 부서진 아이들이 너무너무 흔해지고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면서 왜 얘네들은 지금 나와 살았던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혹시 오히려 더 아픈 상처를 이렇게 안고 있을까? 얘네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되게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 난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막 살아도 돼. 또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부모조차도 날 좋아하지 않아. 학교 선생님, 친구들 다 나를 싫어해.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나쁜 놈이니까 니네 나 싫어하니까 나도 니네 싫어해 라는 그런 세상에 대한 분노를 마구마구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교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나의 어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만난 시가 있어요. 정현종 시인님의 그 방문객이라는 시인데 여기 보면 너무 절절해요. 사람이 한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에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한 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서 뒤통수를 맞은 건 뭐였냐면 아이들이 와서 정말 문제 행동을 막 보여요. 맨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어떤 애들은 그냥 널브러져서 나 주고 잡소 하면서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 보면 보여지는 이 현재 모습 속에 저는 얘네들이 왜 이래? 라고 했는데 이 시를 보니 걔네들은 현재만 와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그들이 살아왔던 가정 환경의 과거까지를 온팡 다 갖고 이 교실에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만나는 순간 이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이 공간에 와 있다는 걸 이 시가 저한테 너무 묵직한 울림을 주었어요. 그럼 과거를 끄집어들고 과거의 상처까지 다 안고 온 이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아름다운 미래를 좀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될까 이 고민을 좀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아마 이 마을테드에서 나누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회복적 정의라는 걸 좀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회복적 정의?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저도 동화책을 아이들한테 처음 읽어주면 제일 삶의 가치 중요한 게 흥부와 놀부, 신데렐라, 백설공주
인과 응보 권선징악을 가르치죠. 저는 이게 삶에서 너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았던 게 어머 이게 종이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거기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주민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원주민이 되든 아무튼 그 원주민들이 부족 내에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부족 내에서 한 명이 문제점을 벌이면 부족원들은 다 동그랗게 원을 그린대요. 다 원으로 둘러앉아 서가지고 그 가운데 문제행동을 보이는 한 아이를 그 사람을 세워놓는다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예상하기는 거기다가 이런 나쁜 놈 도둑놈 하면서 돌팔매질 한다든가 멍석말이를 한다든가 했을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한 명씩 인디안 지팡이라고 발언권을 갖고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얘기? 이 가운데 서 있는 지금은 아주 추하고 도둑질이고 뭐 나쁜 짓을 한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전에 그 모습 이전에 선한 그 사람의 모습을 한 번씩 돌아가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족은 모두 1박 2일 밤을 새워가며 축제를 벌이며 너의 탄생을 축하했단다. 그리고 옆에 인디안 지팡이를 놓고 있는 거야. 그럼 옆에 사람은 너가 한 달 전에 나한테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그때 내가 배고프다고 했을 때 네가 뭐를 했지? 네 주머니에 있었던 빵을 주면서 이거라도 먹어볼래? 나는 그 빵 덕분에 그때 배고픔을 이길 수 있었어. 그때 너의 감사함을 나는 잊지 못하겠단다. 넘겨주는 거야. 내가 우리 5살 때 기억나지? 우리 강가에 놀러 갔잖아. 넘어졌었잖아. 내가 피가 철철 냈을 때 야 너 괜찮아? 하면서 가방을 들어줬지. 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야. 이게 이 원주민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다시 그 사람이 원래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처벌 방식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회복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뒤통수를 쳤어요. 우리는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되잖아. 이게 우리의 논리였는데 너 지금은 잘못했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왜곡된 속에서 지금 잘못했지만 너는 원래는 이러이러한 선함을 갖고 있는 존재란다는 걸 깨닫게 해줘서 다시 건강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을 이제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데 저는 삶에서 이게 진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게 러셀 버클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을까? 가장 사랑스럽지 않을 때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저거. 대책 없네. 저런 인간은 사회에 내보낼 수도 없어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모든 인간이 처음부터 저렇게 마구마구 못된 짓을 하진 않겠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흑자생활교육을 배우면서 저를 가르쳐주신 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불편할 때는 속삭인대요. 나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시작을 한대요.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면 조금 목소리를 높이겠죠. 나 지금 힘들다고요. 근데도 안 물어주면 이제 똑똑똑 하면서 나 지금 힘들다고요. 그랬는데도 모르면 나 지금 힘들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구마구 집어 던지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당신들은 모르지 하면서 이런 폭력적이고 왜곡된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그 순간이 바로 무엇이다? 가장 사랑이 필요한 순간일 것이다라는 걸 이 러셀 버클리라는 사람이 말을 해주면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난 지금 아파요라고 외치고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에 대한 배움을 좀 많이 일으켜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성장했을 때 나에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 3가지 순간 물론 그 3가지만은 아니겠죠? 그 많은 순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 나를 변화시키는 힘 그리고 내가 우리 반에서 그렇게 아픈 아이들에게 변화시키는 힘은 무엇일까 했더니 2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내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나 되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더라고요.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의 마지막에 어떤 여자분이 그 마을에 이제 오랫동안 살다가 떠날 때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할머니와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눈물을 펑펑 쏟았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었대요. 너무 고마웠어. 자기랑 있으면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말은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절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될까?
이 상처받은 우리 이웃에서 우리 마을에서 보여지는 이런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어른으로 다가가야 될까? 독서 동아리를 하는데 저희 여기 지금 막 우리 독서 동아리 같이 하시는 어머니께서 막 오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 이런 말씀하세요. 매일 마을에서 놀이터에 보면 맨날 말썽 피우는 녀석이 있대요. 맨날 소리 지르고 남 괴롭히고. 근데 어느 순간 요즘에 와서 그 아이가 인사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옛날처럼 그런 나쁜 짓이 줄어들었더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새롭게 이웃이 이사를 오셨는데 1년 전에 오셨는데 그 이웃이 이 아이를 너무 잘 챙겨주더라는 거죠. 제가 교사로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은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애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가 쟤랑 놀지 말래요. 선생님 쟤랑 우리 아이 붙여놓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그냥 거리만 두면 그 아이로부터 나는 안전할 것인가 우리가 안전할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 더 안전할 것이냐? 그 아이도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지금 이제 혁신지구라는 게 사실은 마을을 살리는 운동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끝내긴 할 텐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장관이가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인 동시에 파괴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시에 절실하게 신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삶의 일부이고 우리는 우리가 지닌 아름다움을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어둠과 폭력이 지닌 힘을 전환시켜야 된다. 어른이 된다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지닌 두 가지 아름다움과 어둠과 폭력의 두 가지 힘 중에서 이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고 어둠과 폭력의 힘을 조절하면서 더 좋은 에너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속담 중에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그런 어른. 미운짓만 골라서 해.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예뻐하겠니가 아니라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미운 짓을 하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 내가 많은 걸 해주지 못하더라도 너의 그 아픔 중에 떡이라도 하나 주고 싶은 그런 손을 뻗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저의 마음이었고요. 이 마을과 아이들이라는 공동체의 한 벽면에 이 마가렛 히틀러의 글이 있어요. 상당히 좋은 글인데 서로에게 기대어 보기를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 나서는 공동체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다네. 무엇이 잘못되었지라고 묻기보다는 무엇이 가능할까라고 묻기를 계속 묻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차리길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을 생각하길 정말 중요한 대화를 시작할 용기를 갖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며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길 앞으로 발견할 차이점에 관심을 갖기를 놀랄 준비를 하고 있기를 확실성보다 호기심을 중요하게 여기길 가능성을 중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창조적인 해결책은 새로운 연결에서 나온다는 점을 깨닫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진정한 경청은 사람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서게 만드는 의미 있는 대화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고 인간의 선량함에 기대어 보기를 함께 지내길 이게 마을테드의 기본 취지고 제가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